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 사실 요 얘기를 갖다가 있는 대로 좀 안 하고 밀고 온 겁니다만은 이 문제가 얘기가 되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일본의 자료를 찾으러 2003년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사사미츠아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일본의 인명관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룻밤은 이제 같이 잠을 자면서 하는 얘기가 진지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북학연구소가 87년도, 88년도에 생겼는데 북학에 대한 개념 정의서부터 하나도 왜 없냐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사사미츠아키라는 친구가 하는데 상당히 제 스스로는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북학의 개념이나 뭐 그런 걸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북학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 정리가 이미 일본은 에도 시대에 이미 출발을 해가지고 물론 그게 명치 시대, 메이지 시대에 와가지고 상당히 어떤 국수적인 건국주의 논리로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만 또 중국도 한나라 시대 때 동중서가 유교를 중심으로 한 국학을 정립한 이래로 그게 관행적으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서서 혼란길 맞아가지고 북학의 근대화를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 뭐냐면 일본 유학이나 혹은 이 일본의 어떤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북학이란 개념을 중국에서도 20세기 들어 1902년부터 새롭게 정리하고 논리화시키려는 작업을 갖다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20년대 우리 중국의 청와대학에 북학연구원이 생겨나면서 이론 정리를 상당히 깊이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왕국유라는 이 중국에서는 뭐 어떤 천재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왕국유에서 그런 어떤 많은 정리가 됩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을 갖다 걸어가면서 북학이 철저하게 보면 외면이 되죠. 외면이 되고 오히려 파괴가 되고 그리고 봉건 시대의 잔재로서 오히려 구축의 대상이 되고 공자가 몰락을 하고 이렇게 됐다가 이것이 새롭게 조망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초반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중국의 이제 중국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공산주의 이론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새로운 논리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논리 장치의 틀로서 새롭게 구상된 게 북학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 논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깊게 또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연구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또 그렇고 그런 어떤 문제를 전국 대학이나 혹은 이제 심지어는 각 기업들까지도 북학 논리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 논리를 만들려는 그런 데까지도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북학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학계에서도 북학이라는 어떤 용어 자체를 갖다가 이미 사라져버려야 할 구시대의 어떤 개념으로서 그렇게 매도가 되고 있고 또 북학 그러면은 상당히 국수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어떤 폐쇄적인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치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인문과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국학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번 쭉 더듬어 보시면 한번 서로 공감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국학이라는 용어가 결코 그렇게 뭐 폐쇄적이고 복수적이고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를 보고자 하는 우리 주인의식을 갖다가 한번 이 정립해 보고자 하는 상당히 소박한 논리고 소박한 개념이고,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간단하게 국학의 어떤 그 시대적 필요성,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느냐라는 걸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인류학에서 이제 많이 드는 것이 뭐냐면 문화인류학에서는 문화의 유형을 갖다 세 개로, 그러니까 이제 용기문화와 또 규범문화, 규범문화, 그리고 관념문화를 얘기를 하죠. 관념문화, 요렇게 문화인류학에서 나눠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요걸 제가 한번 이 강의 전에 한번 나눠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이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그 자연과학하고 많이 맞물립니다. 자연과학적인 요소가 이제 요게 이제 그 사회과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죠. 사회과학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리고 요게 인문과학적인 요런 걸로 많이 되는. 이제 왜 이제 국학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왜 어떤 문화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냐면, 우리가 이 어떤 정신이니 뭐니 여러 가지를 볼 때 국학하고 연관된 문제가 이 관념문화의 문제입니다. 관념문화. 어떤 인문과학적인, 아시는 바와 같이 용기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 의식주, 이게 다 용기문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집 짓고 사는 거나 우리가 옷 입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뭘 만들어서 활용하고 하는 이게 다도 용기문화로 소거되는 거죠. 그리고 규범문화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제도, 우리 어떤 법이나 어떤 교육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정치 제도, 이런 규범문화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말할 때의 문제는 이 용기문화나 규범문화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이 관념문화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뒤에서 얘기가 전개될 때에도 문명의 충돌이니 어떤 문명의 공존이니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 이 용기나 규범문화의 범위가 아니라 관념문화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됩니다. 관념문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두면서 그런 걸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국학도 이 관념문화를 갖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국학의 범주를 이제 제가 개념화시킬 때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은 뒤로 치고서 우선 인문과학적인 질서로서 국학을 갖다 개념화시키려는 것은 이런 이유로 큰 겁니다. 왜냐하면 관념문화가 지탱이 되면은 규범문화나 용기문화는 부수적으로 다 훌륭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념문화가 만약에 지탱이 안 될 때는 이 규범문화나 용기문화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문화나 규범문화는 우리가 외국 거나 타 집단 거를 쉽게 갖다가 서슴없이 또 뭐냐면 큰 부작용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은 관념문화를 갖다가 밖에서 끌어다가 우리가 활용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친일 문제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떼고지 못한 친일 문제, 옛날 어떤 이 중화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관념문화의 문제 때문에 서로 이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번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세계화의 급격한 추세, 이건 지금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구체화되고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을 보면은 그 일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그 친구도 구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도 이 세계가 세계로 그 친구들은 세계로 나누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한 힘하고 그리고 우리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힘하고 그리고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힘 이게 아마 이렇게 재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걸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어떤 이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많이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어떤 힘과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힘과 이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그 힘의 균형이 어떻게 앞으로 틀이 잡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유럽이나 동북아는 뒤로, 북아메리카는 뒤로 놓더라도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문화 패권에서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부각시켜 나가냐 이런 게 상당히 향후 중요하게 생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명 충돌이나 문명 공존 막 이렇게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문명 충돌론이나 우리가 흔히 그 하랄트 밀러가 말하는 문명 공존론 같은 것도 얼핏 보면은 서로 그 문명 충돌이다, 문명 공존이다 이게 상반된 것 같지만은 내면 그 들여다보게 되면 서구 중심의 질서로서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화두되고 있는 동북아 공동체 건설 역시 이러한 맥락과 띄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1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유럽연합은 그 중심이 어떤 국가가 되든 어떤 국가든 간에 팩스 로마나를 팩스라는 건 이제 라틴어로 평화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평화 질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과거 그 유럽의 어떤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중세였던 그런 그걸 꿈꾸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유럽의 어떤 국가가 되든 간에 어떤 중심이 되든 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역시 미국 중심의 현재 질서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하고 이 동북아에서 직접 맞닿는 중국은 과거 중화 질서 그걸 갖다가 그리워하면서 또 신중화 질서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네오펙스 시니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명학자들은 이 네오펙스 시니카에 대한 선언이 바로 북경 올림픽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경 올림픽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이 중국은 뭘 얘기를 한다고 그러냐 하게 되면 중국 전통 문화의 어떤 그 세계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라면 그 일본 역시 그 팔갱위로 우리가 팔갱위로라는 건 뭐 여러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원래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주 5를 보게 되면 거기 일본 서기에 나오는 건데 거긴 그 뭡니까 이 겸육합이 계도 그리고 엄팔갱이 위우 즉 뭐냐면 이 육합이라는 건 온 세상 아닙니까? 온 세상을 아울러 도읍을 열고 그리고 뭐냐면 이 팔갱도 온천하 그러니까 온천하를 가려 지붕으로 삼는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팔갱이루란 말이 나오는데 이 팔갱이루란 말로 원래는 이 팔갱도 중국 고전에 처음으로 열자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팔갱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쭉 나오고 중국 고전에서 쭉 빌려다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일본이란 나라가 상당히 깔끔한 것 같지만은 그들의 어떤 이 정신 질서 속에는 중국의 어떤 뭡니까 고전 질서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가령 메이지 유신부터 해가지고 명치, 뭐 대정, 소화, 뭐 평성 이런 연어가 다 어디에서 따온 겁니까? 중국 고전에서 따온 거예요. 중국 고전. 주역이나 시경이나 그런 데서 다 따다가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명치라는 이름을 만들고 어떤 연어 말이죠. 그리고 또 대정을 만들고 또 소화를 만들고 평성을 만들고 그걸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어떤 자기네 어떤 가치를 누해 가지고 깔끔하게 뭘 하는 듯 하면서도 중국이라는 어떤 이 커다란 가치 틀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이 근자에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 탐욕적 일본 질서, 이걸 팍스제페니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팍스제페니카. 이걸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는 보장도 못하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상당히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든 간에 반드시 집단의 정체성 확인이라는 노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대립과 상생의 잣대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현자의 화두로 떠오른 역사 문제 역시 이러한 현상의 하나죠. 이 역시 넓은 의미의 동북아 문화 패권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조선사, 고구려사, 가래사 특이사 문제. 우리가 한 3, 4일 전인가 이거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 가래사를 갖다 자기네 역사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대역 배우까지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이미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백두산 있는 데서 뭐 이렇게 절하고 뭘 받고 뭐 하는 것까지 다 중국의 역사로 완전히 이제 각색을 해서 그 어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CCTV에 방영한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또 일본 교과서 왜곡 독도 영역 등 야스쿠니 신사특배 그것에 대응하기 우리 일련의 조치들이 그러한 대표적이다라는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 패권 대면에 최상위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국학이라는 걸 우리가 방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동북공정을 그거 하고 동북공정, 근데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제 그 중국 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학이란 논리를 90년대 초반에 세워서 유교 또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홍산 문명이라고 해도 좋고 요하 문명이라도 해도 좋고 말이죠. 동북아에 그 지금으로부터 한 7,000년 이상이 되는 그 문화가 이 발굴이 되면서 이제 이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중국의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국학이라는 그걸로 해가지고 공자를 내세우고 유교를 만들었는데, 그 공자와 유교를 가지고서 그거보다 몇천 년이 앞서는 동북아 홍산 문명이나 요하 문명의 질서를 어떻게 감쌌느냐. 그런 게 지금 이제 중국의 고민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 동북공정의 문제, 뭐 고구려 올라가서 뭐 부여 또 올라가서 고조선 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국학을 세우려는 구체적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면은 우리 문화나 학문과 관련된 주체적 인프라는 척박하게 그죠. 특히 국학과 관련된 연구줄기는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국학이라는 걸 갖다가 능동적으로 겉으로 외연화시킨 것이 일제시대밖에 없는 겁니다. 일제 이후에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 거의 축소되고 지금 거의 뭐 멸절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 책을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이만열 선생님이 쓰신 그 76년도인가 그때 쓴 논문을 봤어요. 그 논문을 보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어떻게 본다면은 근현대 사학사를 이렇게 쭉 정리해 놓으면서 쓴 건데, 거기서 이제 제가 뭘 확 느꼈냐면 이만열이라는 분도 70년대 중반까지는 교원사화를 갖다가 위서로 안 봤습니다. 이 청학직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조선 이 조에 나온 그 교원사화, 청학직, 그걸 이제 도가사학으로 이제 봤는데, 그건 뭐 교원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서울대 한영우 교수도 사실 80년대 초까지 위서로 안 본 사람이에요. 이 교원사화를 갖다가 나름대로 그 역사적으로 이 외연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80년대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교원사화도 완전히 그 위소화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원사화, 뭐 이 판단국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저건 뒤로 치고 그래요. 교원사화는 저는 위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서지학적인 뭡니까? 판명도 받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오히려 8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더욱더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 그 국학의 한 부분, 어떤 그 우리 국사적인 측면도 축소가 되고, 더욱더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학이 국학인양 행세한 지 오래고 우리 국학의 본 모습을 알고 있다는 외국 학자들이 송화에도 무건 수행을 한 지 정말 오래입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하기야 수입된 학문사조나 방법론의 범람 속에서 우리다운 국학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외래학으로 포장된 국학을 국학으로 내세우기도 부끄러워서 국학을 내세우지 못하는 집단은 창조적 세계학을 지향할 수 없다. 또 나머지 집단에 의해서 희롱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가치 논리에서 그대로 오히려 국가적 노예 근성이 쌓여집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 이 당시 조선을 갖다가 점령하고 나서 헬그간 게 우리의 노예 근성을 갖다 적절하게 잘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뭐 이재희 논리랄지 이런 것도 사실 노예 근성의 전형적인 한편 국학은 감성과 이성의 융화로 그 집단의 학문적 정체성을 대신하는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집단의 성정을 만들어내는 감성학. 그러니까 이제 감성학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한데 감성학이라는 용어는 사실 의외로 외국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감성학이 미학 아닙니까? 미학. 그리고 우리가 이성학이 논리학이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원래 국학이 안고 있는 이 학문적인 속성이 상당히 감성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상대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이성학이다. 국학을 발견치 못하는 집단은 건강한 국가 정체성을 갖을 수 없다. 우리에게도 감성이라는 담론은 사기업이나 창조적 경영에서 요구되는 사안을 넘어 이거 뭐 대표적인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일 뭡니까 한국인 삼생가 손정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손정의 야후로 해서 많이 가고 손정의니 뭐 이런 사람들이 쓴 그리고 소니 사장이었던 어떤 분이죠. 그분들이 이제 뭐냐면 감성 거기 책 제목에서 감성의 승리라는 어떤 책도 쓰고 해가지고 감성이 우리 기업의 경영 마인드에서 어떻게 소중하고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뭐 이런 걸 적어놓은 겁니다만은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는 자체가 뭘로 보는 겁니까? 이성에서 감성으로 넘어오는 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 소니를 누를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변화가 되면서 그때까지는 뭐냐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지층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발전된다는 논리가 감성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게 깡그리 무시됨으로써 사실상 삼성이 소니를 뒤집을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어떤 기업 경영에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를 위한 필수적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주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김오래 선생이 쓴 동태적 인문으로서의 통합적 학문이라는 어떤 거기서 이제는 학문이 이성적인 학문만 갖고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감성.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국학이란 뭔가라는 어떤 이 첫 강의에서 이걸 한번 언지를 해두냐 하면은 이 국학의 속성이 감성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성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국학의 문학이 아니라 통합적,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충족을 못 시킨다는 거죠. 감성적인 어떤 측면이 없이는. 우리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고전 같은 걸 보게 되면 사서삼경 모든 게 다 감성과 이성이 철저하게 아주 잘 조화된. 그리고 일본 국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도사기나 일본서기 또 만엽집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감성과 이성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래서 그건 한번 이 김오래 선생이 쓰신 그걸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왜 우리 이 시대의 인문학이 감성이 이제 필요하냐라는 걸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3페이지를 보게 되면 동북아 문화공동체 공부는 우리의 중국의 우리 고대사 말살도 우리에 대한 희롱으로서 국학의 부재와 무관치 않다. 여기서 국학이라는 건 우리 정체성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세를 못하니까 이놈도 건드려보고 저놈도 건드려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한중관계사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소중화주의, 사대주의에 대한 가치 명제가
아직도 우리 역사기 멍해로 남아있다. 중국의 우리 고대사 찬탈 문제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 문제적으로 우리 국가 인구의 정체성을 동반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더욱이 이것은 우리 북학의 시원이랄 한국 상고사와 고대사를 중국사함으로써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북학의 뿌리를 통시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다는 점에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국의 한국사 말사로도는 중국의 중화주의적 비전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안목에 숨겨진 의도적 작업이라도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겠죠. 그들은 철저하게 계획과 비전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 우연히 괜히 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요 대목에서 한번 그걸 하는 거는요. 일본, 이 중국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 20세기 들어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긴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실학에, 뭡니까, 동사 강목을 쓴 안종복의 스승이면서 실학의 대부로 보는, 누굽니까, 성호 이익 선생 같은 분도, 성호 이익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호 이익 그러면 어떤 실학의 그거로서 우리 어떤 그 자주적인 시각을 강하게 보이고, 그러나 성호 이익은 어떤 얘기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압록강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오랑처럼 올라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성호 이익이다. 이건 뭐냐면 성호 이익의 그 어떤 그 극복하지 못하는 소중화주의적인 그런 게 이 실학자의 대부 내리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에게 그 평민의식을 굉장히 일깨워주는 글도 많이 쓰고 또 나름대로 그 양반에 대한 통자로서 양반과 평민의 어떤 그 격을 갖다가 일치시켰다라고 이 찬사를 받는 박지원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 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뭐 거의 소설 같은 데서도 소중화주의를 갖다가 끝내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박지원의 손이 누구예요? 박규수 아닙니까? 박규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규수가 자기 동생이 박규수가 평양 감사를 할 때 1905년이에요. 평양 감사를 할 때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 박규수가 박규수 동생이 박규수를 찾아가 가지고 평양 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이제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의 이 글을 좀 엮어서 하나의 문집으로 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규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박지원이 중화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서도 뭡니까 내세웠던 그 양반에 대한 통자 혹은 어떤 그 평민정신의 어떤 부각 이런 것들이 20세기 들어서도 만약에 출판이 될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그 자리가 흔들릴 것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문집이 1905년까지도 못 나와요. 그래서 그걸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연변 지금도 조선문학의 상당한 어떤 최고로 대접을 받는 김태경 선생이 그래서 박지원 문집을 국내에서 내고 다시 가가지고 15년인가 16년에 중국 땅에서 박지원 문집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도 뭐냐 하면은 소중화주의를 벗어나지도 못한 사고입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신랄한 비판 풍자가 담긴 박지원의 문학을 갖다가 문집으로 엮어서 낼 수가 없었던 그런 상당히 경직되고 이렇게 경도된 사회였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나름대로 이런 이 시각 자체는 우리 북학의 시원이랄 한국 상고사와 고대사를 중국사함으로써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북학의 뿌리를 통시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게 당황치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한국사 말사르도에는 중화주의적 비전 이게 쭉 갖고 있으면서 또 한면으로 즉 한국의 과거는 뭐겠습니까? 중국한테는 그들의 속국이고 중화문화의 시혜자라는 것 그리고 한국의 현재는 뭡니까? 한반도에 묶인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한 불완전한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의 미래는 뭐겠습니까? 동북아의 문화적 주도권을 갖다 장악하는 자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이 같은 시각일 겁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동북아의 주도권, 문화 패권을 잡는 자의 어떤 그 전리품, 이 전리품이 바로 이제 한국의 이 문화적 어떤 현실일까요?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방면적으로 노력하는 이면에도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지는 않나라는 것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중국의 의도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왜곡을 통해 우리 민족을 영구지배로 했던 일본 제국주의적 정서와 대동소이하다는 데 더욱 씁쓸함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영국에서도 여러 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동북공정의 논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관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식민주의 논리하고 거의 같은 게 많잖아요. 뭐 낭낭, 한사군 어떤 그 존재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더욱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중국이나 일본 외에도 수많은 집단들에 의해 농락당할 가능성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화라는 논리 속에 숨어있는 냉엄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한편 주변 국가들의 한국사에 대한 이러한 의도가 혹시 그들만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잘못은 없었는가라는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한 집단이 망할 때에는 우리가 중국 보사하고 연관되는 거 망진자는 호해라는 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건 그 호해 이 진나라 그 진시황의 아들 호라는 그런 얘기에서 버린 건데 한 집단이 망한다는 것은 외부의 그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1차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잘못은 없느냐라는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되는 일찍 우리 국학의 철학적 줄기가 될 수 있는 신교적 혹은 도가적 역사의 전통은 우리 위정자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인멸이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우리 국학과 우리 그 국사를 얘기할 때 조선조 때 왕명에 의해서 수서령 우리 역사책을 걷어가지고 이제 없애버린 거 갈 때 그 제목이나 그런 걸 볼 때 우리 어떤 그 도가적인 우리 신교적인 성격을 갖는 역사책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게 이제 지금 책제목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제 식민사관 논리적 도구로 원용된 실존주의 사학의 명분 앞에 우리 상고사의 대부분이 민족사의 소견이다.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한 소견이 좀 이렇게 그게 길진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일본이 그 역사학을 갖다가 동경제국대학에 만든 게 188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81년인가 82년도로 이렇게 알고 1881년인가 2년에 동경제대의 역사학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역사학과를 갖다 책임진 교수가 누구냐면 바로 그 독일의 랑케. 우리가 랑케 사관을 할 때 그 문헌고증주의, 실증주의 사학에 그 랑케의 제자 루드비히 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루드비히 리스라는 어떤 학자가 당시 몇 살이냐 하면 20대 중반이에요. 20대 중반에 일본 동경제국대학에 와서 이 역사학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로부터 2년 후에 동경제국대학의 국사학과,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면 일본사학과겠죠. 그게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구로다나 이런 역사학자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들의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어떤 랑케 사관을 가지고 일본 사학을 조작하는 데 썼고, 또 그들은 똑같은 랑케 사관이라는 어떤 그 역사적 방법론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는 우리 역사를 철저하게 까뭉개는 데 썼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실증주의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국학과 역사를 한번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상당히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랑케라는 사람이 그렇게 실증주의, 과학적으로 어떤 이 실증주의를 내세웠던 랑케가 역사학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이제 철저한 이 기독교 집안 아니겠습니까?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자기가 한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상당히 때로는 이 관념사학적인 성격을 철저하게 보여준 게 사실
이 랑캔데 그 뒤에서 한번 우리가 그래서 그 한국 사학계에서 중요시하는 정사체가 왕의 재위, 연, 월, 일, 또 권력자의 행적을 기록해서 전한 사례에 불과하고 거기엔 탐구로서의 역사도 없었다. 우리 어떤 실종주의 사학에 그런 비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과 더불어 호흡해온 정신이 결여되었다는 의미와 상통하다 이렇게 봅니다. 해방후 한국사학의 실증적인 면에서의 업적은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사론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절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라는 건 사실 가치가 결합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역사로서의 어떤 그게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즉 사관의 부재 혹은 탐구로서의 역사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더욱이 실증사학은 하나의 학풍을 이룬다기보다는 역사학 연구의 기초 조건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한지용되어 가고 있음을 상기해보죠. 실증의 과정을 겪지 않는 역사 연구가 있을 수는 없지만 실증만으로 끝나는 역사 연구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은 시류 변화 또한 우리를 상당히 다급하게 하고 있죠. 민족이라는 의미는 내일을 위해 사라져야 할 골칫덩이로 매도가 됩니다. 이건 뭐 우리 사회과학을 하는 데선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얘기가 되고 이게 이제 역사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서양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민족 그러면 없어져야 할 그걸로 지금 그리고 탈민족주의라는 풍조가 신시대 지식인의 하나의 유행인 양 지금 이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지금 좀 젊은 어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무리에 끼어가지고 뭐 민족 얘기하고 국학 얘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걸 우리는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탈민족의 이면에 숨겨진 제국적 침략주의의 그림자와 세계화란 낭만에 가려진 문화적 패권주의의 용그림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중국의 어떤 국학 분위기도 쭉 얘기했죠. 뭐 공자열기로 바꾼 나라고. 이게 1990년대 이후에 중국의 분위기입니다. 그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보면 이미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학의 국학원과 국학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중국 각지 대학의 국학원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 중국의 명문 북경대학에도 설립이 되고 또 뭐 상해 복단대학 또 북경의 청와대학 이런 데 다 지금 국학원이 설립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미 고인이 된 지센린을 위시한 라오중이 허츠첸 그리고 런지위 예자잉 등의 중국 국학회 석학 5인이 국학원 고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중국이 국학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뿐인가 말이죠. 중국의 명문대학에 개설된 특수대학원의 명칭이 모두 국학이라는 명사가부터 합성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치가, 기업가 등의 지도자층이 모두 중국 국학적 소양을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 예로 지금 이제 이거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 중국의 푸단대학, 상해에 있는 복단대학 국학 동사장 연수반. 동사장은 우리나라 치면 기업 회장입니다. 회장. 어떤 동사장 연수반 설립 배경. 그 앞에 이제 국학이라는 게 물론 붙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냐 하게 되면은 중국의 기업을 움직이는 최고 경영자들은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서양의 이 경영 논리를 물론 배워야지만은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시돼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국학 논리를 갖다 토대로 해서 이 기업가 정신을 갖다 세워야 된다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런 어떤 국학반 이런 특수대학원의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적은 데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만 원을 하고 많은 데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 근데 이런 데도 다 뭐냐 하게 되면은 중국의 기업가, 중국의 최고 어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이 국학이라는 그게 붙었고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냐? 단순히
이 뭐 경영 마인드만 갖고는 안 된다. 중국이 어떤 철저한 북한 논리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의 국가를 갖다 지도하는 지도자만을 갖다가 만든다는 게, 이건 북경대도 마찬가지고, 북경의 어떤 그 인민대학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복단대학 마찬가지고, 청와대학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그러면 중국이 얼마만큼 중국 지도자들이나 중국 인민들에게 북학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상당히 진중하게 심으려고 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국학, 또 신도를 토대로 한 일본의 국학을 보면서 우리 국학의 근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쉽게 암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 국학의 중심인 유교의 질곡의 긴 세월 허덕이던 시기와 일본 국학의 뿌리인 신도의 정신적 침략으로 반세기를 유린당한 일기도 단군의 가치를 앞세워 그 국난을 극복하려 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제 뒤에 자료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만, 일본은 그 뭡니까 그 국선의 경영이라는 어떤 책 속에서 뭘 하냐면은 궁극적으로 백두산의 신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백두산에. 그러면 그들이 자기네 어떤 그 신도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문거초인 신사를 왜 백두산에 세우려고 했는가라는 이유가 거기 나와요. 백두산은 뭐냐면 동북아의 정신적 기둥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지금 그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주에 대한 꿈을 지금도 굉장히 갖고 있어요. 만주를 낙토로 보면서, 그리고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19세기 말에 그 우리 조선이나 그 대륙 침략의 일선 단체였던 그 흑룡회라는 그 내전 양평이 앞장서 가지고 만든 그 흑룡회라는 단체명도 어디서 딴 겁니까? 그 아무르가. 그 내전 양평이 그 어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쭉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펼쳐진 흑룡강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룡회라고 붙인 겁니다. 이름을. 그리고 대륙 경영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했는데 지금도 아마 이거는 그들한테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이렇게 그 국선의 경영이라는 이렇게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들이 왜 궁극적으로 백두산에다가 신사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가 가끔 그런 사진은 봤잖아요. 그 일본 군인들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지고 일장기를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 재를 올리고 그러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무튼 이러한 역사 문화적 난국의 당면에 우리 역사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하고 우리는 국학이라는 의미를 또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학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 정체성에 놀려 외국에 대한 국력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주인 되는 그걸 하면서 외국에는 뭐냐 하게 되면 주인과 나그네를 구별시켜주는 학문이 국학이 되는 겁니다. 즉 원심론을 위한 구심론임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민족 위기 때마다 정신적 단합 요소로 작용한 국학은 우리 역사를 역사답게 만들어온 문화사의 정수임의 민족을 민족답게 지키는 정신사의 고객이다. 이건 우리가 20세기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20세기 때 일제에 의해서,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우리가 깡그리 무너질 때에 사실 철저하게 이 국학 논리로 대항했던 선배들을 우린 본다. 네.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이제 국학에 대한 우리 선열들의 노력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입니까? 거기 그 6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 1950년대 들어서는 이제 6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연세대학교의 동방학연구소 9.1국학연구원으로 가르쳤습니다. 정인보 최연배로부터 만들어진 국학의 전통을 갖다가 연대는 이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특히 동방학지를 통한 꾸준한 연구 발표는 현대 국학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 한양대학교의 국학연구원이 만들어진 1980년대에서는 순수한 민간학술단체인 이제 저희 국학연구소가 출범을 했고, 또 1990년대에 들어서는 또 안동의 유교의 이념을 갖다 토대로 한 한국국학진흥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한문화운동을 토대로 국학원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국학에 대한 올바른 가치 정립의 필요성을 더욱 제고시켜 옵니다.
이런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학에 대한 의미 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또 우리 현재의 국학이 명목상의 국학으로만 이루어져 왔을 뿐 실질적인 국학이 없었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국학이라는 명칭을 갖다가 그렇게 걸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국학과 한국학을 구분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국학이 뭐고 한국학이 뭐냐 이걸 구별을 못합니다. 학자들도 다 이럴 줄 알고 그냥 학자들은 국학을 쓰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국학을 두루뭉술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개념을 할 때 뭐가 국학이고 뭐가 한국학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봐요. 그러면 동북아 삼국종 일본이 이미 오랜 세월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학의 총체적 의미를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미 일찍이 정리했어요. 아까 에도 시대 때 이미 그것과 관련된 문화적 시스템까지도 완성되고 학문적 양산 상태에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가 됐다. 미국 역시 20세기 초에 치열한 국학 논쟁을 통해 그 의미를 여과한 지 오래며 1990년대 이후에는 유교를 중심으로 한 국학에 대한 각 국가적 합의를 마치고 추진 정립 상태에 들어가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거의 단적인 예로 보면 중국 내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국학의 어떤 그 확산의 이 일환으로서 중국은 뭐라는 겁니까? 이 해외에다가 학교를 갖다가 다 지원해서 만들면서 그 앞에 다 뭘로 공자를 붙이는 거예요. 공자학교. 공자학교가 지금 그 세계적으로 2,600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지금 중국의 어떤 그 자기 국학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만 한국만이 국가적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국학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 범위나 실체, 속성과 연관된 의미 규정마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본 학자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국학연구소가 맨 처음에 그 친구는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국가기관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국가기관.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뭘 얘기를 하냐면 왜 당신들은 국학을 개인들이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뭘 얘기를 하나 그런데 그게 맞는 겁니다. 이 일본이나 중국은 결코 국학을 갖다가 국가가 안 놉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이게 사실 국학이라는 거는 정신적 사회 간접 자본이에요. 그 뒤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본과 중국의 국학은 이미 국가적으로 합의된 내부 논리의 확산을 통해 외부 논리에 대항하고 보편적 논리로서의 지향만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지금 우리는 뭡니까? 지금부터 과거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국학에 대한 의미 규정이에요. 또 현재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미래 보편적 논리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런 걸 우리가 과거 현재 이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쌓고 동시에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는 이런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되는 건 뭐냐? 중국이나 일본이 왜 국가적 차원에서 국학에 천착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은 그들이 국학을 정신적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국학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흔한 그걸로서 뭐 많이 쓰죠. 국학은 바로 뭐냐면 국시예요. 국시 아니겠습니까? 국시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시라는 건 그 국가가 내세우는 최고의 정책 동력이 국시 아닙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걸 보게 되면 뭐냐면 옛날 그 유성환 국회의원입니까? 80년대 후반에 국회에서 국시 논쟁이 한번 크게 벌어진 적이 있죠.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서 국시 논쟁이 뭐냐면 야당과 여당 나뉘어서 야당은 통일이다. 통일이 우리의 국시다. 여당은 뭐냐면 반공이다. 이게 국시 논쟁입니다. 그래서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에 우리가 통일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 나라예요. 우리가 반공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그 국시 논쟁이 한참 더 있었는데 사실이 국학은 국시입니다. 그 나라가 지향해 가야 할 최고의 어떤 그 정책적인 가치가 이 국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왜 국학에 천착하느냐?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죠.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은 물질적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말합니다. 그것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투입된 자본의 수입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또 미치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은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국가가 대부분 주도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우리 국학이라는 것만큼 사실상 우리가 국학이라는 것만큼 공공성 있는 가치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국학운동이 나름대로 공공의 가치성이 약하고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어떤 그 가치 배분이 강하면은 너나 나나 뛰어들어서 난리 할 겁니다. 이 국학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거 한 게, 우리 작은 집단이 만약에 노력을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우리 국민은, 우리 국민 구성원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국학 역시 마찬가지죠. 국학을 정신적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학문적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사회간접자본의 특징이 다른 나라에 제공받을 수 없는 서비스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정신적 재화나 방법론 등에 대해 국학이 감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인류학에서 말하는 용지문화나 규범문화는 얼마든지 외국의 문화와 호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뭐 입고 있는 옷이나 뭐 이런 구두 같은 것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관념문화는 쉽게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호환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건 문화적인 이 투쟁에서 문화 접변이 되면 좋지만은 문화 파괴, 문화 침해 이런 형태가 이제 그 정체성의 붕괴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대로 도출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에서 국학을 민간 부분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학을 이끌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죠. 중국이나 일본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학을 이끌려는 건 바로 이런 이유. 그러나 우리 국학은 공공부문에서 이미 방기된 지 오래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국가나 이런 데서 뭐 국학이라는 게 뭐가 있죠.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조차 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이런 결과로 우리 정신적 사회간접 자본을 다른 나라의 정신제가 대부분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관념문화 말이요 이제 무너져 버린 이 관념문화가 무너졌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체성의 붕괴라는 얘기하고 따라서 왜 국학인가의 답은 자명입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과 절박함을 인식하면서 정착되지 않은 우리 국학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한 재현의 필요성을 해결해 가자는 겁니다. 먼저 기존 국학에 대해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국학의 개념과 범위, 나아가서는 그 실체, 속성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늦었다고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며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피해갈 수도 없는 작업이 될 겁니다. 각각에는 우리 민족의 어떤 통합, 그리고 남북의 통일 문제, 또 동북아의 문화적 주도권, 이 문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할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국학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자 이유다. 현금 만연하고 있는 무정체의 학문에서 정체적 학문으로 우리가 옮기는 것, 그리고 의존의 학문에서 자립의 학문으로, 그리고 유통의 학문에서 우리나라 정말 사실 우리나라 학자들처럼 편한 학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특히 사회과학, 요즘 인문과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국의 학설을 그러다가 소개하면은 그냥 대단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그 조동일 교수 같은 분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문이 없다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유통업만 하지 생산업을 하는 학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똑똑한 학자냐? 외국 학문을 일주일 후, 3일 후에 빨리 들여다가 보급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학문이고 굉장히 앞서가는 학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나아가 수입 일변도적 학문에서 수출의 학문으로 우리가 확산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체성, 자립, 생산, 수출을 위한 부의 엔트로피, 이것이 바로 국학의 방향이다. 이 조금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 이 부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연력학 제2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이렇게 보면은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그 고온에서 모든 어떤 물질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고온에서 저온. 요걸 이제 조금 더 이 가치학문 옮긴다면은 요걸 우리가 뭐 질소라고 얘기할, 질소에서 모든 건 무질소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서 어떤 뭐 무가용 에너지로 우리가 흘러간다. 이 모든 어떤 이 연력학 제1법칙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은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저온이 늘어나는 거, 무질서가 늘어나는 거, 무가용이 늘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뭐냐게 되면 우리가 제가 이 부의 엔트로피라는 건 엔트로피 법칙을 부정하는 거, 반대로 그걸 극복하는 거. 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요즘 어떤 학자들은 가치의 엔트로피까지 얘기합니다. 가치, 예? 인간의 가치, 가치의 엔트로피라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인간이 그렇다고 그래. 인간의 어떤 이 가치가 한번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그걸 원상복구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가 붕괴되는 걸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학교 가치가 붕괴됐다는 건 뭐냐? 다시 돌려놓기 힘들다. 이걸 돌려놓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는데 인원이 들었다면 이걸 돌리는 데는 수백만 원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치 엔트로피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치의 붕괴가, 우리가 이 무너져버린 붕괴를 다시 어떤 원상적인 가치로 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부의 엔트로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엔트로피를 갖다 우리가 부정을 하는 부의 엔트로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거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수입 일변도에서 이 수출할 수 있는 그거에서 정에서 부로,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에서 무정체성으로 흘러간 걸 다시 우리는 노력을 해서라도 일로 돌려놔요. 부의 엔트로피.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 엔트로피 법칙을 갖다가 거꾸로 역으로 바로 정체성 확립이나 자리 또 생산 수출을 위한 어떤 학문을 만드는 게 이런 엔트로피 법칙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형의 근사한 논리 외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창조적이고 보편적인 세계학으로 나가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학의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또 주변의 질서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기존학계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소비했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지금 거의 한 7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이제 그 인문과학 같은 건 철저하게, 특히 사회과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치 질서, 정치 논리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 논리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뭐냐 하게 되면 외국 거 쉽게 갖다가 그냥 쓰고 움직이고, 까닭에 그들이 하는 말이나 논리의 일리, 견주, 승부를 겨루기 없다. 화석화된 사고 논쟁으로 시비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어제 오늘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선 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내일을 개척해갈 논리의 명분과 근거가 어떻게 마련돼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 이것이 우리 국가의 어떤 그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는 이걸 은근히 가면서 국학에 대한 걸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켜봐온 게, 이 국학에 대한 논리를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지금 여든이 돼가면서 또 1인이 넘어가면서 끝내 그걸 못하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조동일 교수입니다. 조동일, 서울대 국문과 조동일, 그리고 뭐냐면 서울대 사학과 한영호, 이런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조금 보이다가 끝났어요. 이 한영호 교수는 80년대 초반에 무너졌습니다. 이 80년대 초반에 한영호 교수는 그 교원사화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했던 그 우리 민족적인 측면에서 이 역사 해석을 사료 선택으로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 동료, 제자, 후배들한테 철저하게 희롱을 당하는.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은 지금 학교 정년을 하고 나서 70 중반이 들어서면서도 이 사람은 단군 얘기를 안 하려고.
얼마나 뒤처런지 알아요. 이 조동일 교수는 국문학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주변 학문에 눈을 안 돌리냐. 그리고 이미 고리타분하게 이 전락해버린 실종주의 사학에 그렇게 왜 매달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국문학자면서 우리말로 철학하기, 철학 논문도 씁니다. 또 이 사람은 우리의 역사 해석 방법에 관한 글도 써요. 그러나 이분들도 끝내 이제 어떻게 보면 좌절을 하고 아무튼 이 국학이란 그 이제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통일에서도 그런 게 다음 시간 그 개념을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만 이 중국의 이게 아니 북한의 조선학은 영어로 코리아노로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하고 코리아노로지를 안 써요. 코리안 스터디즈라는 그게 아주 애매한 말로 이 북한은 코리아노로지를 그대로 씁니다. 코리아노로지. 이 코리아노로지. 다음 시간에 북학과 한국학 그리고 뭐냐면 코리아노로지와 코리안 스터디즈라는 게 어떻게 분명히 다르냐라는 거. 이걸 우리가 개념화 작업을 하면서 한번 하나하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북학은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수많은 공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주장을 해야 할 그런 논리다라고 하는 걸 생각드리면서 오늘은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북학의 시대적 필요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